죽음을 알리는 전화 벨소리. 2006년 10월 29일, 이른 아침. 중국 수촨성 시창시는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감도는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도시의 활기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 시창시 공안국 형사과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베테랑 형사들이 연쇄 범죄에 대한 브리핑을 위해 모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차가 놓여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칠판에 붙은 사건 개요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침묵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다. 그때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졌다. 쉴 새 없이 울리는 벨소리는 사무실의 엄숙한 분위기를 단숨에 깨뜨렸다. 한 젊은 여경이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지만 이 전화가 얼마나 끔찍하고 특별한 사건의 서막을 알리는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흐느끼는 듯 불안정했다. 경찰이죠. 저는 탕팽이라고 합니다. 제 숙부인 장쉔넝 씨와 연락이 며칠째 닿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며칠 동안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시창시 다싱촌에 사는 탕핀이었다. 그는 숙부인 장쉔넝 가족의 실종을 신고했다.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베테랑 형사들은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평화롭던 도시에 드리워진 섬뜩한 그림자. 이 전화 한 통이 바로 그 시작이었다. 회의는 중단되었다. 형사들은 신속하게 작은 팀을 꾸려 장쉔넝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단 한 명의 실종자를 찾으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그 집은 평범한 가정집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거대한 미궁의 입구와도 같았다. 그곳에는 단순히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 앞은 굳게 닫힌 채 텅 비어 있었다. 왠지 모를 소름 끼친 평범한 주택이었다. 그러나 경찰차 여러 대가 멈춰서고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더 이상 평범한 공간이 아니었다. 집을 감싸고 있는 것은 도시의 소음도 사람의 온기도 아닌 춥고 기묘한 정적이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마당의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굳게 닫힌 현관문과 창문에는 뽀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수석 수사관인 리우 덩감은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직감적으로 그는 이 집이 단순히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끔찍한 진실을 봉인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경찰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폈다. 거실에는 며칠 전 식사를 마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음식 접시와 엎질러진 물컵이 놓여 있었고 의자들은 제멋대로 흩어져 있었다. 마치 가족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린 것처럼.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몸싸움이나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고 바로 그 점이 가장 섬뜩했다. 주변 이웃들은 경찰의 출현에 놀라 웅성거렸다. 한 노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신의 가족은 평소에 아주 부지런하고 친절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들 멀쩡했는데 10월 24일 이후로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여행을 떠난 줄 알았죠. 장신에는 돈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경찰이 들이닥치다니.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집을 바라보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5명의 실종자를 확인했다. 장센렁 부부, 아들 장젠, 딸 장쭈,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인 우종다오. 그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5명이나 한꺼번에? 젊은 여경이 놀라움에 속삭였다. 리우 장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5명. 한 명도 아니고. 그리고 외부에 알려진 흔적은 전혀 없어. 마치 유령처럼 증발해버린 거야. 그날 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장센렁의 집은 더욱 으스스해 보였다. 경찰들이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 집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그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바람 소리만이 텅 빈 방들을 맴돌며 잊힌 영혼들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들은 이 집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발밑에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 차가운 죽음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장센랑의 집을 둘러싼 정적은 그것은 마치 맹렬한 폭풍이 모든 흔적을 쓸고 간 후에 적막과 같았다. 리우 경감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집 안은 며칠 전 누군가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워진 듯한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 그들의 첫 번째 수사 단계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가설 1. 가족이 여행을 떠났다. 이웃들은 장시엔렁 가족이 종종 여행을 떠나곤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이상했다. 평소 같았으면 노모에게 미리 알렸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다. 멀리 갈 때면 어머니를 찾아뵙고 작별 인사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려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한 친척이 말했다. 게다가 이들은 여행객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한 기록도 없었다. 이 가설은 곧바로 기각되었다. 가설 2.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장시엔렁 가족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후난성에서 스촨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조사했다. 두 성의 모든 병원과 영안실에 긴급 수배를 내렸지만 장시엔렁 가족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환자나 사망자는 없었다. 도로교통사고 기록을 뒤졌지만 이들 가족과 관련된 사고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가설 역시 희미해져 갔다. 가설 3. 유괴당했다. 장시엔랑 가족은 부유했고 이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조건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가 없다는 사실이 이 가설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게다가 한 이웃은 10월 22일 아침에 장순렁의 아들 장젠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만약 유괴라면 가족 전체가 한 번에 납치되었어야 했다. 이 가설은 모순으로 가득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모든 길이 막혔고 허공에 흩어진 단서들은 마치 누군가 교묘하게 조작한 것처럼 보였다. 그때 수석 분석관이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다. 범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우리를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단서들이 너무 명확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장센렁의 아들 장제나의 휴대폰에서 10월 23일 그의 직장인 시창 TV 방송국에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장젠이 맹장염으로 입원했으니 당분간 출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장 동료들은 그 목소리가 장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관계를 묻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죠. 이것은 결정적인 단서였다. 이것은 단순한 유괴가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범인은 마치 장기판의 말을 움직이듯 피해자들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발밑에는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이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직관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목표는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어둠 숨은 용의자 모든 가설이 무너지고 장센렁 가족의 흔적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지만 장젠의 직장으로 걸려온 수상한 전화는 그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교묘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확신이 들었다. 범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다. 수석 분석관인 김 박사는 장센렁 가족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분석했다. 모든 기록은 10월 24일을 기점으로 뚝 끊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두 건의 기이한 전화 통화였다. 첫 번째 전화. 10월 23일 장센렁의 아들 장제네의 번호에서 그의 직장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장젠이 맹장염으로 입원했으니 당분간 출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제네의 직장 동료는 그 목소리가 낯설고 이상하다고 증언했다. 목소리가 장젠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억양이 조금 달랐죠. 맹장염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동료의 증언은 범인이 장제네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두 번째 전화. 10월 26일 장센렁의 친척이 장센렁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낯선 남자가 받았다. 남자는 자신의 왕창이라고 소개하며 장센렁 가족이 자신에게 25만 위안을 빌려 상하이로 사업을 하러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대폰을 담보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주려한 치밀한 시도였다. 리우 경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범인은 분명히 두 통의 전화를 모두 조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노린 것이 아니야. 그는 우리를 속이고 시간을 벌고 완벽하게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섬뜩한 확신이 섞여 있었다. 분석팀은 두 전화의 발신지 추적에 나섰다. 놀랍게도 두 통화 모두 시창시 외곽의 동일한 지역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폐쇄된 창고와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다. 범인은 이 지역에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다.
그는 이 지역을 범행 은폐 장소로 이용했을 겁니다.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한 거죠. 이제 수사의 초점은 누가 이 두 통의 전화를 걸었는가로 좁혀졌다. 범인은 피해자들과 가까운 관계이며 그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왜 살해당해야 했을까? 금전적인 목적? 아니면 개인적인 원한? 밤이 깊어질수록 사무실에 형광등 불빛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지만 수사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은 그림자. 그는 지금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까? 그는 누구이며 왜 그들을 모두 죽여야만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소름 끼치는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첫사랑의 끔찍한 그림자. 수사팀은 두 통의 수상한 전화가 발신된 지역을 중심으로 인물 조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들과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칠판에 빼곡히 적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이름은 호어산 22세의 법대생이었다. 그는 장 쉔넝의 딸, 장쭈의 전 남자친구였다. 경찰은 호어산의 집을 급습했다. 그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를 취조실로 데려갔다. 신문이 시작되자 호어산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시련의 아픔을 넘어선 집착과 증오로 얼룩진 끔찍한 그림자였다. 장쭈는 미모와 총명함을 겸비한 여성이었다. 호어산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그의 가난한 집안 배경은 그들의 사랑에 걸림돌이 되었다. 장쭈는 가족의 반대로 호어산을 떠나 부유한 남자친구인 우중다오에게 돌아갔다. 호어산은 절망했다. 그는 장쭈의 잃은 고통과 함께 그녀의 가족에 대한 깊은 원망을 키워나갔다. 저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수없이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호어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가 저를 떠났을 때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그의 고백에 신문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다음 말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하지만 저는 법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살인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미쳤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살인을 저지른다면 제 미래는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겠죠. 그래서 저는 멈췄습니다. 그 끔찍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그날의 행적을 자세히 설명했다. 장쉔넌 가족이 사라진 날짜에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경찰은 즉시 그의 친구들을 신문했고 그들의 진술은 호어산의 주장과 일치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그는 수사팀의 첫 번째 의심에 섰지만 결국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호어산은 풀려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말했다. 제가 범인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누군가 대신해 준 것 같아서 섬뜩합니다. 그의 말은 마치 이 사건의 진범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것처럼 복수를 꿈꾸던 자신의 마음을 읽고 실행에 옮긴 것처럼 들렸다. 호어산의 이야기는 수사팀에게 새로운 공포를 안겨주었다.
범인은 단지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삶의 가장 어두운 구석, 가장 깊은 비밀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 그들을 파멸시켰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잔혹한 심리 게임이었던 것이다. 어둠 속에서 범인은 호워산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복수심을 이용해 경찰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일까? 이 모든 것이 교묘하게 짜여진 거대한 함정처럼 느껴졌다. 이제 수사팀은 또 다른 용의자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용의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얼마나 더 끔찍할까? 끝나지 않는 증오. 호어산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자 수사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칠판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훑어보던 그들의 시선이 다른 이름에 멈췄다. 장효동. 그는 실종된 장신렁의 친형이었다. 가족 간의 갈등은 흔한 일이지만 장효동과 장신렁의 관계는 단순한 형제 싸움 이상이었다. 수사관들은 장효동의 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두 형제는 어머니의 유산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있었다. 장효동은 어머니가 남동생인 장신렁에게 더 많은 땅을 물려주었다고 생각하며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도 절연하고 노모를 돌보는 책임까지 장신렁에게 떠넘겼다. 수사관들은 장효동의 이웃들을 찾아갔다.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장효동은 정말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몇 달 전에도 동생 집에 와서 난동을 부렸죠. 고성이 오가고 물건 깨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온 동네가 다 알 정도였죠. 한 이웃이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경찰은 장효동의 폭력적인 성격과 장신렁에 대한 증오가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즉시 장효동이 현재 살고 있는 게이저우 성으로 수사관을 파견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허무한 진실이었다. 장효동은 이미 그곳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이웃들은 그가 가족과 함께 이사를 와 조용히 살고 있다고 증언했다. 장신의 가족이 이사 온 지 꽤 됐어요. 여기서는 아주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과 싸웠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한 이웃이 말했다. 경찰은 장효동과 그의 가족의 행적을 꼼꼼히 조사했다. 장신렁 가족이 사라진 날짜에 장효동은 게이저우에 있었고 알리바이는 명확했다. 그의 분노는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불행을 남동생에게 돌렸을 뿐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장효동 역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자 수사팀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모든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그들은 범인이 누군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들의 삶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파고들었고 그들의 인간관계를 이용해 경찰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리우 경감은 칠판을 바라보았다. 호어상, 장효동, 모두가 잠재적인 살인자였지만 그들 중 누구도 범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거대한 연극 같다고 느꼈다. 그 연극의 감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수사관이 말했다. 경감님, 우리가 너무 좁은 시야로 보고 있는 검엿돌이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더 넓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의 사업 파트너가 누구인지 모두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이원. 그 말에 리우 경감은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피해자들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을 넘어 그들의 삶에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야 했다.
이 미궁을 풀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아마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열쇠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탄시, 이원, 사기꾼의 덫. 호어상과 장여동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자 수사팀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 모든 단서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리우 경감은 칠판에 적힌 이름들을 지우고 피해자들의 사업 관계를 중심으로 재수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지인과 거래처를 샅샅이 뒤졌다. 밤낮 없는 분석 끝에 마침내 하나의 이름이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떠올랐다. 장젠화. 그는 실종된 장센넌과 친밀한 사업 파트너였다. 수사관들이 장젠화의 과거를 조사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1983년에 강도와 사기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고 복역 중 3번이나 탈옥을 시도했다. 결국 7년형이 추가되어 1995년에야 만기 출소한 전과자였다. 그의 범죄 기록은 그의 이름 석자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수사팀은 장센넌 가족의 실종과 장젠화의 행적을 교차 분석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장센넌의 실종. 친척의 증언에 따르면 장센넌은 장젠화와 함께 사업을 위해 후난성으로 떠났다가 10월 20일 시창으로 돌아온 후 사라졌다. 장젠의 실종. 이웃의 진술에 따르면 장젠은 10월 22일 장젠화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연락이 끊겼다. 장센넌 부부, 장주 우중다오의 실종. 이들은 10월 24일 장젠화와 한 식당에서 만난 후 모두 함께 사라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5명의 피해자는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치 사냥꾼에게 사냥당하듯 한 명씩 순차적으로 사라진 것이다. 수사팀은 소름 끼치는 사실을 한 가지 더 발견했다. 피해자들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다시 분석했을 때 실종 직전과 직후 그들의 휴대폰 모두 장젠화의 거주지 근처에서 발신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장센넌의 휴대폰에 저장된 장젠화의 이름은 형제, 형대라는 친밀한 호칭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장젠화가 피해자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이며 그들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손바닥에서 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이건 명백한 연쇄살인이야. 그리고 범인은 바로 장젠화입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설계한 교활한 덫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한 명씩 유인해 제거했고 휴대폰을 이용해 그들의 생존을 위장하려 했습니다. 작전팀은 즉시 장젠화의 체포작전에 돌입했다. 그들은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위장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마침내 그를 집 근처의 한 산에서 붙잡았다. 그는 경찰을 보자마자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제압당했다. 수사관들은 장젠화의 눈빛에서 끔찍한 공허함과 함께 광기 어린 섬뜩함을 읽어냈다. 그는 체포된 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의 집문을 열었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 숨겨진 끔찍한 지옥이었다. 바닥 아래에 묻힌 빔의 장젠화는 체포된 후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이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고 그는 경찰의 모든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그의 차갑고 텅 빈 눈동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리우 경감은 그를 신문하는 동시에 수사관들을 장젠화가 인대한 집으로 보냈다. 그들은 이 집에 그의 범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장젠화의 집은 시창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3층에 위치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새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경찰은 형광등을 켜고 내부를 샅샅이 살폈다. 거실 바닥에는 검게 말라붙은 얼룩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다. 벽에도 튀긴 듯한 얼룩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먼지나 흙이 아니었다. 수사반들은 특수 용액을 뿌려 얼룩을 감식했다. 용액이 닿자마자 검은 얼룩들은 핏빛으로 변하며 섬뜩하게 빛을 발했다. 그것은 마른 피였다. 이게 다 뭐지? 한 수사관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장젠화는 신문실에서 비웃으며 말했다. 그건 개피입니다. 집에서 기르던 개가 차에 치여서 다쳤는데 제가 집으로 데려와 응급처치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피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너무나 완벽한 알리바이에 수사관들은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이 집을 또 임대한 겁니까? 리우 경감의 날카로운 질문에 장젠화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당황하며 입을 닫았다. 이 질문은 그의 완벽한 가면을 찢어버린 결정적인 한 수였다. 수사팀은 1층에 있는 장젠화의 진짜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1층 집의 평범한 외관에 속지 않았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느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냄새는 삼진집보다 훨씬 더 강하고 역겨웠다. 습기 찬 흙냄새와 함께 시큼한 부패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거실 바닥의 콘크리트에는 미세한 균열들이 여러 곳에 나 있었고 일부는 최근에 시멘트로 메운 흔적이 보였다. 시멘트가 완전히 굳지 않은 것처럼 표면은 거칠고 불규칙했다. 이거 이상합니다. 누군가 최근에 바닥을 뜯어내고 다시 시공한 것 같습니다. 한 수사관이 말했다. 리우 경감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3층 집은 단순한 위장이었다. 진짜 지옥은 바로 이 1층 집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굴착기를 준비시켰다. 2006년 11월 20일 오후 굴착기가 거실 바닥을 파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콘크리트 층이 부서지자 짙은 흙과 함께 끔찍한 부패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흙더미 아래에서 하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드러났다.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온전하지 않은 모습의 시신이 웅크리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시신은 계속해서 발견되었다. 흙더미 속에서 끔찍한 모습의 시신들이 차례로 드러날 때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장셴넌 가족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이 집 바닥 아래에 묻혀 있었다. 그날 총 6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또 한 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굴했다. 총 7구의 시신. 그들은 5명의 장셴넌 가족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의 여성이었다. 장젠화의 완벽한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그의 말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의 발밑에는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공동묘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1층 아파트 바닥 아래에서 7구의 시신이 발굴되자 현장은 끔찍한 정적에 휩싸였다. 흙냄새와 부패한 살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형사들의 폐부를 찔렀고 그들의 얼굴은 충격과 구역질로 일그러졌다. 이 집은 더 이상 평범한 주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 즉시 현장으로 파견되었다. 시신들의 상태는 처참했다. 일부는 부패가 심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고 일부는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 법의학팀은 DNA 감식과 치과 기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나갔다.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다. 7구의 시신 중 5구는 실종된 장셴렁 가족임이 확인되었다. 그들은 모두 목이 졸리거나 둔기에 맞아 사망한 흔적이 역력했다. 나머지 2구의 시신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젊은 여성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에 질린 채 굳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마치 마지막 순간의 비명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듯했다. 수사관들은 장젠화를 다시 신문실로 불렀다. 7구의 시신 사진을 그의 앞에 던져놓자 그의 얼굴은 그제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이건 모두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시신들이 왜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했지만 여전히 완강했다. 리우 경감은 그를 비웃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는 장셴랑의 휴대폰에 저장된 장젠화의 번호를 보여주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 당신이 장셴랑을 모른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친밀하게 저장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통화 기록은 또 어떻고요? 장젠화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완고한 가면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말을 더듬거리며 아무런 논리도 없는 변명들을 늘어놓았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리우 경감은 심리적인 압박에 가했다. 장젠화, 우리는 당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기, 절도, 탈옥, 그리고 이제는 살인까지. 그것도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당신의 죄는 특별히 중대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형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이들을 왜 죽였는지 그 이유라도 듣고 싶습니다. 사형이라는 단어에 장젠화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광기 어린 눈물이 흘렀고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끔찍했으며 그가 뱉어내는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지옥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는 2006년 9월 말부터 10월 24일까지 자신이 임대한 3층 집에서 10명을 차례로 살해했다고 털어놓았다. 피해자들은 그가 설치한 교묘한 덫에 걸려 한 명씩 그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그들을 죽인 후 1층 집으로 옮겨 땅속에 묻었다. 그리고는 시멘트를 부어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은폐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무덤덤하게 설명했다. 그에게 인간의 목숨은 마치 파리 목숨처럼 하찮은 것이었다. 이 집은 단순한 살인 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잔혹한 야망과 복수심, 그리고 냉혹한 광기로 만들어진 거대한 살아있는 무덤이었다. 악마의 고백. 장젠화의 가면은 산산조각났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혹한 계산과 비인간적인 잔혹함으로 가득 찬 한 악마의 일기였다. 그는 마치 자신의 걸작을 설명하듯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범죄를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그들을 한 명씩 제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처음에는 천이마이였습니다. 제 사업 파트너인 장쉔넌과 그녀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3층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랐습니다. 그녀의 숨이 멎을 때까지 제 손에 힘을 주었죠. 그녀의 눈에 비친 공포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신은 곧바로 1층 집으로 옮겨 땅에 묻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다음 범행을 설명했다. 두 번째는 그녀의 사촌인 정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저는 꼬리를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장젠화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후회 대신 마치 완벽한 계획을 실행한 데 대한 만족감만이 감돌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피해자인 장쉔렁 가족의 살해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다. 10월 20일, 장쉔렁은 저와 함께 후난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업 계획을 논의하자며 제 집으로 오라고 유인했습니다. 그는 제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였죠.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제 집으로 왔고 저는 준비해둔 쇠막대로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충격과 배신감에 가득 찬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10월 22일에는 그의 아들 장젠을 불렀습니다. 그는 아직 젊고 야심 있는 아이였죠. 저는 그에게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척하며 그를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방심한 틈을 타 그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가 쓰러지고 나서 저는 그의 휴대폰을 이용해 직장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희생자들은 먼저 상하이로 가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리고 저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 차례로 죽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는 어떻게 시신을 옮기고 어떻게 땅을 파고 어떻게 시멘트를 부었는지에 대해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설명했다. 그의 말에는 단 한치의 감정적인 동요도 없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건축가라도 된 것처럼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제 발밑에 있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완벽하게 숨겨졌죠. 저는 그들이 제게 남긴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 차, 그리고 휴대폰. 그들의 삶은 이제 제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리우 경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장젠화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예술로 여기는 소름 끼치는 사이코패스였다. 그의 고백은 형사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상처를 남겼다. 그들은 이제 범인의 얼굴을 보았고 그의 내면의 어둠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 어둠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잔혹하고 광기 어린 것이었다. 어둠에 잠긴 과거 장제나의 고백은 수사관들을 경악시켰다. 그는 7명을 살해한 끔찍한 연쇄 살인마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과 행동 그리고 범행 방식에서 드러나는 노련함은 그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리우 경감은 그의 과거 범죄 기록을 다시 한번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8년 전의 또 다른 끔찍한 이야기가 드러났다. 신문실에서 장젠화는 마치 자신의 끔찍한 인생사를 읊조리듯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제가 1995년 감옥에서 나온 후 새로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전과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그의 증오의 대상은 다름 아닌 그의 사업 파트너였던 쯔태민과 캉허였다. 1998년 그는 이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들은 그의 투자금 20만 위안을 가로채고 잠적해버렸다. 장젠화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분노에 미쳐버렸고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2년 동안 중국 전역을 떠돌며 그들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광동성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저를 보자 믿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사업을 시작하자며 그들을 시창으로 데려왔죠. 장제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사실 그때 이미 저는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 집 주방 바닥을 뜯어내고 그 아래에 그들의 무덤을 파두었습니다. 배수관 공사를 한다고 둘러댔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손으로 파놓은 무덤 위에서 제 음식을 먹고 제 술을 마셨습니다. 1998년 12월 8일, 그는 먼저 쯔태밍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쯔태밍에게 술을 잔뜩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형님 하며 저를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저를 더 분노하게 했죠. 쯔태밍이 깊은 잠에 빠지자 장제나는 미리 준비해둔 밧줄로 그의 목을 졸랐다. 다음 날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탕어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그는 시신을 묻은 후 인구들을 불러 시멘트로 바닥을 다시 깔았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다. 마치 그 아래에 묻힌 시신들은 그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1999년 말, 그는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집을 떠났다. 장제나의 이야기는 형사들에게 전율을 안겨주었다. 그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반복하고 더욱 교묘하게 진화시키는 연쇄살인마였다. 그의 내면에는 걷잡을 수 없는 복수심과 냉혹한 광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겼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어떤 잔혹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파괴한 세상에 대한 복수를 위해 계속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장셰넌 가족의 살해는 단순한 금전적 욕망이나 질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증오가 다시 한번 폭발한 결과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아무런 감정 없이 털어놓으며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이미 어둠 속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다. 사형 선고. 장제나의 자백은 온 나라를 경악시켰다. 그의 잔혹성과 냉혹함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그의 태도는 여전히 당당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정신 감정을 요구했다. 그의 변호사는 살인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범행의 잔혹성이 비정상적입니다. 이는 의학적인 정신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장제나가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신병자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호했다. 스촨성 고등인민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피고 장제나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했으며 피해자들을 한 명씩 유인하여 살해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명확한 목표와 순서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이는 그의 의식과 인지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의 동기는 명백한 복수심과 탐욕입니다. 이는 결코 정신병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2007년 3월 4일 시창시 법정에는 수많은 시민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장셰넌 가족의 친척들은 눈물을 흘리며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장제나는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하고 차가웠다. 마침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 장제나는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에 처하며 평생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울음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장셰넌 가족의 친척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마침내 그들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장제나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사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나 후회 대신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기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가 법정을 나서는 순간 한 기자가 소리쳤다. 장제나 씨, 후회하지 않습니까? 장제나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기자와 방청객들을 훑어보고는 유유히 법정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진정한 악마의 모습이었다. 수년 동안 법망을 피해 자유롭게 살았던 잔혹한 살인마는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사형 집행은 늦었지만 정의는 결국 실현되었다. 장셰넌 가족의 영혼은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창시의 주민들은 끔찍한 기억을 뒤로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장제나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섬뜩한 미소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성을 상실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종말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로 남게 되었다.